우리가 그 이번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은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측면에서 두 종류의 굉장히 큰 소득 충격이 이제 긍정적인 소득이 확 늘어나는 충격이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헬리콥터 머니를 3번이나 이제 받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하늘에서 그 없던 돈이 생겼으니까 엄청난 소득 충격이었고, 경제 전체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또 한 가지 소득 충격에 비유할 수 있는 건데, 서비스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람들이 보통 뭐 때가 되면 이제 한 번씩 해외도 가고 여행도 가고 뭐 이런 외식도 하고 근사한 외식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에 많이 사용했는데, 아니면 뭐 통근 비용으로 제법 많이 쓰고, 이런 비용들을 쓸 수가 없게 되니까 엄청난 돈이 세이브가 돼서 그 돈이 공산품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확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어떤 예산의 이전에 의해서 헬리콥터 머니와 비슷한 충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소득 충격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팬데믹 상황이 이제 거의 정상화되는 쪽으로 가준다면은 다시 서비스를 많이 소비를 하고, 그러면은 공산품이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이제 다시 줄어들겠죠. 이미 재정 정책 효과, 그러니까 헬리콥터 머니 효과도 이제 많이 사라지고 해서 남은 거는 초과 저축했던 거 이제 소진하는 게 남아 있긴 한데, 어쨌든 서비스 쪽 소비가 많이 풀려 나가면은 이제 이쪽에서 오히려 공산품 부문에서 수요가 부정적인 충격을 받겠죠. 소득 충격이.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산품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서비스에는 돈을 쓰기가 어려운, 쓴다고 해봐야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게 되고, 그래서 공산품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기조적으로 높다면은 이거는 헬리콥터 머니가 계속 공급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야, 팬데믹이 곧 끝날 것 같긴 한데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일 것으로 봤는데 계속 길어지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산 설비를 늘리고 채용을 늘려가지고 공급을 더 확대할 것인지 되게 애매한데 소비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중앙은행이 결국은 칼을 빼들어야 되는데, 이때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찍어 누르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중앙은행의 어떤 긴축이나 부양 정책이 실물 경제에 파급되는 시차가 뭐 1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인플레를 잡을 때는 즉각적일 수 있는데, 제일 즉각적인 채널이 뭔가 하면은 자산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유의미하게 타격받을 정도가 된다면은 그런 인플레 압력을 그야말로 완력으로, 중앙은행 완력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전 주식 전략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금융시장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우리는 수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수단이 있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긴축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이제 긴축 중심으로 하면 결국에는 물가를 잡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상황까지 가면 이미 자산시장은 엄청난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다 주식 전략을 해보셨으니까.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그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 갈 거냐 안 갈 거냐 싸우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얘기 할 때마다 좀 섬뜩해요. 뭐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약간 좀 색다른 접근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까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도 얘기해 주셨던 거랑 약간 비율을 좀 연결해서 좀 더 나아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점을 보러 갔어요. 점쟁이가 야, 너 내일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 그러면 안 다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행동이 바뀌어가지고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연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겁을 준다, 파월이 해서 금리를 올릴 것처럼 한다 라는 행동이 바뀔 거라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미연에 이제 움직이지 않고 움찔만 해도 이게 뭔가 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편집장님 얘기해 주시다가
서비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억눌린 수요, 즉 다시 말하면은 돈이 있긴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까맣게 뭉쳐 있는 거죠. 뭔가 해소할 곳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다시 우리가 주제로 잡아서 얘기하겠지만 이 돈이 풀려 나갈 곳이 그동안에 이제 자산 시장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은 연준의 입장이나 아니면 미국 정부의 큰 틀에서 봤을 때도 메타버스 공간이나 아니면 NFT나 이런 가상환경의 가상화폐나 이런 곳으로 차라리 돈이 흘러가도록 어느 정도는 용인해 주는 것이 그래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보면 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이러다가 혁명 뭐 폭동 나겠다. 그런데 폭동이 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불만이 쌓여가지고 나는 왜 이러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야, 거기 가서 돈 벌면 되는데 네가 안 해서 한 거잖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여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가상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간 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NFT 시장으로 글로벌리 지금 다 들어간 돈이 대략 한 26조에서 30조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현재의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돈의 규모만 해도 30조 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만약에 가상환경 그리고 NFT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한다면 일종의 이렇게 물꼬를 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뭐 미미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아주 좀 다른 색다른 얘기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되게 동의하는 얘기예요. 저는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없을 거라고 지금까지 계속 생각했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 보면은 모두 다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인플레는 높아지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뭐 새로운 기술들이 가격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로버트 고든 책을 읽으면 그 문구가 나오는데 지금의 이 CPI나 물가를 측정하는 게 전년 대비 아니면 전월 대비로 하잖아요. 그쵸. 그럼 비교할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풀을 짜야 돼요. 근데 이제 신경제에 들어온 것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그쪽에서는 냉장고 이런 것들이 1960년대 이미 보급이 5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풀에도 일단 안 들어가. 그리고 이게 풀에 들어간 게 1967년인가 8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그럼 얘는 수요가 이쪽 가고, 그럼 국영제 있는 애들은 어떠냐? 국영제 있는 애들 기존의 물가 체계에 이제 들어가 있죠, 풀에. 근데 얘에 대한 수요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우리 마치 유가 석유처럼. 넷플릭스 이번에 올렸는데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단 비교가 어려워. 얘하고 얘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 넷플릭스와 영화관. 그렇지. 공유경제에서 우리가 차를 빌려 쓰는 거하고 차를 하나 사는 거하고 이게 일단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풀의 문제인 거죠. 풀이 이제 국영제 걸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CPI 이게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물론 이제 소비에 따라 또 조정을 하지만, 그럼 이런 것들은 계속 수요가 떨어지잖아요. 국영제. 그쵸. 수요가 떨어지면 우리가 아는 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뭐 유가처럼.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떨어지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측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아마 그게 아마 메타버스 세상으로 돈이 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메타버스에서 분명히 뭐 화폐가 지급되고 뭐 게임 머니 할 때 뭐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난 옛날에는 100만 원 다 썼는데 요즘에는 10만 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했어.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럴 수도 있고. 뭐 많은 사람이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현실 세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뭐 인플레이션 장기적으로 안 나타날 거라는 어떤 논거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자산시장 쪽에 대한 거하고 이제 연관돼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제 첫 번째는 이게 노동시장 참가율이 별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그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6월 달에는 그때도 또 똑같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저는 다 기억이 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실업급여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주에서는 이제 끝냈다. 9월에는 다 끝난다. 그럼 다 돌아온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델타 변이가 딱 돌아와 앉아 있어요. 델타 변이 때문에 안 들어온다. 델타 변이면 끝나자. 그럼 다 돌아온다. 이제 이 논리가 지금은 되게 많이 힘을 얻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꼭 그것만 있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이제 그 일시적이라는 거에서 이제 한번 쇼크를 먹으면 이제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람들은 왜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할 때 델타 변이도 물론 있겠지만은 첫째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쪽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라는 얘기를 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외신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되게 좀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돈을 벌어서 은퇴하신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금융 투자를 하셔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은퇴를 하신 건데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쟁이다, 임금 소득자다라고 하면은 급여 소득자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건 이게 밑방이 막혀 있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소득이 들어오는 게 임금 소득자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왜 임금 소득자를 버리고 화끈한 주식 투자로 옮겨갈 수 있으려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률도 높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바이 더 딥이라는 단어 그거하고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가 형성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2014년, 15년에는 그리고 18년도, 19년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뭐가 꺾어줬냐면 어김없이 주식시장의 조정이 꺾어줬어요. 11년도 8월에 주식시장 조정, 그 다음에 15년도 8월, 16년도 1월에 조정, 그 다음에 18년도 4분기에 조정, 그 이후에 연준이 한숨 쉬면서 금리 인상을 다 늦췄었어요. 그래서 자산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때는 그러면 자산시장이 흔들리면서 인플레이션이 한 꼭지를 꺾였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이 그때하고 다른 건 안 꺾여요. 안 꺾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 중에 이게 있죠. 쫄지 마. 어차피 쟤들 못해. 꺾이면 금리 낮춰줄 거니까 그때 못 사니까 팔지 마.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이 더 딥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거나 통화 정책을 주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이 흔들릴까 봐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질까 봐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 뭐하고 연결되냐면 자산 시장이 흔들릴까 봐 하고 연관이 돼요. 근데 연준이 테이퍼링 갈게라고 할 때 다들 쫄지 마. 이러면서 안 빠져요. 금리 인상 2번 한다? 쫄지 마. 대차대조표 조정한다? 쫄지 마. 이러면 더 빨리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모습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 말씀해 주신 걸 보면서 조금 다른 의미에서 생각을 한 게 자산 시장이 너무 강하다라는 게 오히려 레이버 포스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게 노동력하고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임금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양적 완화라는 게 만들어낸 게 자산 시장이요. 실물 경제를 저는 인질로 잡아놨다고 생각을 해요. 날 쏘면 같이 죽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쏴봐.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총을 딱 들면은 넌 절대 쏘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맞물려 봤었을 때 이제 연준에서도 QE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퍼링을 최근에 서두르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그래도 잘 버티는 걸 보면서 더 빠르게 다가오려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만약 그러면 15년도, 19년도에는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해도 견디지만 신흥국은 다 죽어나가잖아요. 이 말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클라리다가 되게 의미 있는 표현을 했어요. 며칠 전이 3일 전이었나요? 클라리다가 뭐라고 했냐면 통화정책에 있어서의 국제 공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중국의 위기처럼 굉장히 큰 위기에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미국이 자국의 상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표현을 애둘러서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흥국이 죽으니까 쟤는 절대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거야. 이 말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붙인 게 뭐냐면 월러랑 같이 했던 얘기는 테이퍼링을 갖다가 다음번 FOMC에서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어요라고 되게 큰 힌트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